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국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주문 시 조합원이라고 남기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안 벌어지는 때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저는 지난주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조희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었거든요. 그것도 배심원 전원 일치. 이건 맞는 것인가? 이렇다 그러면 벌써 남아나지 않은 사람들 많았을 텐데 대통령이 못해갖고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수사를 담당하시면서 경찰과 검찰의 말도 안 되는 행태라던가요. 말도 안 되는 법 적용에 대해서 참 말이 많으실 분 모셨습니다. 자, 고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상마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딱 보면서 느낀 거 하나입니다. 찍어낼 사람만 찍어내는 법.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선관위에서 경고로 이미 처분을 내렸던 건인데. 그렇죠. 그 건을 또 경찰이 또 무혐의 처분으로
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이걸 그냥 마지막 날 기소해갖고. 그 부관 참시도 유분수지. 그렇죠? 벌써 다 끝난 얘기인데. 이게 법을 빙자해갖고 네. 이런 법의 폭력, 독재를 하는 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고 납득 가능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민 배심원 제도. 네. 이 제도가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국민의 상식적인 그 눈높이에서 네. 벗어나는 판결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국민의 법상식과 그 어떤 기준에 좀 맞춰서 해보자고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네. 결정적으로 황당무계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법리 공방에서 예. 예, 검찰 측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재판에서는 좀 치밀하게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낙관을 해서 좀 더 집요하고 비열한 그런 법을 이용한 공작이랄까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조목조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예. 당연히 뭐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과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거나 이런 건 사실 저희가 무진장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은 그래서 인터넷이나 등등 어디서든 이게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각자가 다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방하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그 후보자의 어떤 능력으로 이제 그걸 이게 공방을 주고받는 것 또한 선거 과정의 하나인데 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말도 안 되는 사법당국의 행태에 대해서 또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공권력에 대해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36화 네. 작전명 장흥공작의 비밀. 장흥공작. 예, 장흥공작의 비밀. 네. 자, 제가 신호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때가 1992년이었는데요. 신호수. 예. 네. 신호수. 인권단체의 직업적인 인권 활동가로 이제 처음 일을 한 곳이, 첫 직장이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였습니다. 네. 약칭 유가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유가협에 사무실 가보셨나요, 형님? 네, 가봤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은 눈에 확 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거. 글쎄요, 제가 갔을 때는 한옥집이었거든요. 지금도 한옥집이죠. 예, 네네. 그 한옥집이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어머니하고요.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이제 1월에 물고문에 의해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네. 아버지께서 돈을 모아갖고 사무실을 만드는데 우리 영구적으로 나이든 또 부모들이 많고 하니까 네. 와서 편히 누울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곳을 사무실로 만들자. 그래서 한옥집을 매입하신 거예요.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금 서울 창신동에 있는 집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보금자리 같은 느낌. 살림집. 네네네. 저도 거기서 많이 자고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식사 차려서 진지도 드시고 네네. 밤이 되면 주무시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이제 거기 숙소로 거기 쓰고. 네. 근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벽에 그 집의 벽면에 가득 찬 영정 사진입니다. 네. 거기 가면 그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른바 열사분들의 영정을 그 유가협 벽면에 가득 빼곡히 채워놨는데 네. 거기서 처음 본 분, 예. 박종철, 이한열, 김성수, 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김기정 등 낯익은 이름들 속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보였는데 바로 신호수. 네. 신호수는 1963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23살이었는데요. 네.
신 씨에게 아주 불행한 비극이 시작된 때는 전두환 독재 정권이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던 1986년이었습니다. 86년. 네. 대학 들어가신 해죠? 그렇죠. 네. 86년. 86년, 그렇죠. 87년 넘어가면서 네. 힘을 잃게 됐습니다만, 86년은 끝발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죠. 이때 이제, 이른바 노태우를 다시 자기 후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상왕에 있는 국정, 자문회인가요? 그걸 만들어서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쪼여오고 있었고, 그리고 요때 이제 5.3 인천 시위.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현판식을 하는 예. 날이었는데, 예. 네. 제 민주단체들이 시위하고 그러면서 또 큰 시위로 이제 확장됐던 것이 바로 5.3 인천 사태. 네. 바로 그 5.3 인천 사태가 있었던 1986년 6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네. 예. 당시 신호수는 인천의 모 가스 회사의 가스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낮 1시 30분경 경찰관 3명이 신 씨를 찾아옵니다. 직장으로.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과 소속이었던 이들은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학생도 아니었고 운동권 인사도 아니었던 신 씨에게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국가보안법이라 다른 것도 아니고. 보통 제야민주단체 인사라던가 제야단체 그렇죠. 인사라던가 대학생들한테 국보법을 적용했던 시기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사실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더군다나 국가보안법 들어보지도 사실은 아마 신호수 씨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영문을 몰랐죠. 그때 신 씨에게 경찰이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꺼냈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건은 북한의 삐라였답니다. 오호. 예. 경찰이 이 삐라 본 적 있냐고 물으니까 신 씨는 모른다라고 답변했대요. 이때. 그러니까 경찰관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면서 거봐라 거짓말 할 줄 알았다라고 비아냥을 거렸고 그러자 이제 신 씨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그러자 경찰관 한 명이 약도 한 장을 보여줬답니다. 네. 그러면서 너 여기에서 살지 않았냐 예전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자 신 씨는 잊어버렸던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경위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신호수 씨가 1984년도 4월 23일 날 방위병으로 입대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많이 놀러 가죠 여기. 네, 장흥유원지, 송추유원지, 장흥유원지 송추, 일영, 장흥. 네, 저도 몇 번 놀러 갔었습니다. 네. 올 여름에도 많이 놀러 갈 것 같은데. 바로 그 장흥에 72사단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소속되어서 근무하고 있다가 이듬해인 1985년 6월 22일 날 소집 면제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방위병 단기사병들은 소집 해제. 소집 해제. 소집돼서 면제. 소집 해제 하는 그런 거였죠. 탈영은 이제 분실. 그런가요? 농담으로 그 방위병들에게 가장 가혹한 처사는 영내대기. 퇴근 안 시키는. 가장 가혹하죠. 바로 이때 이제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신 씨는 이제 장흥에서 방을 하나 얻어서 집이 이제 거기가 아니니까 방을 하나 얻어서 친구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서 그 방위 복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군복무를 마친 후에 인천으로 가서 다시 1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85년에 제대하고 이제 86년도에 자기를 이제 경찰이 체포하러 왔으니까 1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신 씨도 모르고 있던 무시무시한 일이 몰래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 씨가 이제 살다가 이사를 왔잖아요. 85년도에 이제 제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취방을 뺐는데 이 뺀 자취방에 새로 사람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낡은 장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장판을 들추니까 바로 그 밑에서 북한 삐라 34장이 쫙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서너 장도 아니고 34장이나. 예. 삐라가 전두환을 타도하자 뭐 이런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무서웠잖아요. 예. 저도 그거 가지고 많이 그렇죠. 아니 많이 봤어요. 제가 성남 살았는데 그때는 삐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공식이 그거죠. 가까운 팔초소에 갖다 주고 볼펜이라도 연필이라도 한 자루 주면은 받아오고 그쵸. 아니면 뭐 아닌 걸로 그냥 하고. 그 많이 갖다 주면 많이 주는 줄 알고 많이 모아서 가지고 갔는데 한 장 갖다 줘도 자 안 하고요. 수십 장 갖다 줘도 자 안 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여러 장을 한꺼번에 갖다 주지 않았지. 그래서 노련한 사람들은 너무 자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파출소 여러 군데를 하나하나씩 갖고 그런 방법도 있었고. 네네. 그땐 진짜 삐라가 엄청 많았었어요. 바로 그런 삐라가 방바닥에 쫙 깔려 있었다. 신고 정신이 투철했던 이 세입자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바로 이게 잊고 있었던 신호수의 1년 전 일이었던 거예요. 신호수는 왜 이처럼 많은 삐라를 자신의 집 방바닥에 보관하고 있었나? 알고 보니까 경위는 좀 어처구니 없게 간단한 좀 일이었습니다. 방위복무 중이었던 신호수가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 일부러 모았던 거예요. 실제로 신호수가 복무했던 군부대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삐라를 많이 가져오는 사병에게 포상휴가를 실시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병사에게 휴가는 최고의 선물이죠. 목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수는 이 삐라를 모아서 이 휴가를 받기 위해서 모아뒀던 건데, 이러한 사실을 또 입증해주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신호수하고 같이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동료 사병이 자기가 제대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모아왔던 삐라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제대하니까요, 자기는. 그래서 신호수에게 줬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신호수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34장의 삐라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가 되는 듯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혀 의문이 없죠. 그 병사들 사이에서는 훈훈한 미담으로 끝날 수 있는 제대하면서 난 필요 없으니 네가 가져라. 그렇죠. 그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병님. 그걸 가지고 제출하면은 휴가 가는. 그렇죠. 너 이제 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네가 더 모아갖고 이거 합쳐서 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는데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신호수는 그러나 다시 그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날 연행된 후 16일이 지난 6월 27일 충격적인 소식이 신호수의 가족에게 통보가 되는데요. 그것은 신호수의 사체 발견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데 사망 사건으로 지금 죽었어요. 그냥 해프닝인데.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족들은 신호수가 경찰에 연행된 사실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호수를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신호수의 아버지인 신정학 씨가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때는 1986년 6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1986년 6월 19일 날, 그러니까 6월 11일 날 연행이 됐던 이 신호수가 그로부터 8일이 지난 6월 19일 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전남 여천군 돌산읍 평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대미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대미산의 동굴 속에서 아들 신호수가 목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아니 경기도 장흥에서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기도 장흥에 살다가 연행된 곳은 서울 서부경찰서. 그렇죠. 응암동 있는데 연행이 됐는데. 저 거기 알아요. 그렇죠. 저 잡혀간 적 있거든요. 거기. 그래요? 그 서울에서 연행됐던 이 남자가 8일 후에 전남 여천군에 있는 대미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그곳 동굴에서 목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끔찍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네. 누구든. 그 길로 아버지는 여수로 향했는데 황당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미 아들의 이 신호수의 사체를 유족도 모르는 가운데 경찰이 땅에 묻어놨답니다. 잠깐요. 보통 그런 게 생기면은 일단 냉동 그쵸. 예. 그래서 한 다음에 연고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거나 백방으로 알아보거나 그런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유족에게 이걸 통보해서 네. 유족에게 인계해 줘야 되고 그렇죠. 네. 일정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걸 뭐 불량인 예, 행여자. 처리를 행여자로 네네. 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례적으로 예 사체를 발견한 지 불과 3일 만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경찰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족을 찾아서 인계해야 되는데 더구나 당시에 신호수는 만 23살로 군복무까지 마쳤으니까 신원조회만 하면 금방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86년도요. 지문 감식을 하거나. 그럼요. 네. 주민등록증 다 발급돼 있고 경찰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체 발견 3일 만에 그냥 경찰이 땅에 매장을 해버렸다. 정말 어느 사건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체가 발견됐는데 6일이 지난 또 그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또 유족에게 그 사망 소식을 알렸다는 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요. 자, 신호수의 사체가 발견된 경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9일 오전 10시 반에 전남 여천 인근에 무술목 그러니까 해안 초소가 있어요. 네. 여기서 방위병 3명이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산 비둘기가 대미산 중턱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는 거를 봤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위병 3명이 이제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저기 네. 뭐가 있길래 산비둘기가 들어가나. 네. 그래서 그 호기심에 그 동굴을 따라 들어갔답니다. 우연히. 네. 그런데 동굴 안을 따라 들어가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뭔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 남자가 흰 팬티만 입고 바지는 벗은 채 흰 팬티만 입고 양손은 허리띠에 묶인 채로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 네. 남자의 목에는 와이셔츠가 올무처럼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흰 팬티만 입고 양손은 허리띠에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건 예. 수사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타살을. 그렇죠. 예. 그래서 방위병들이 그 길로 인근 경찰서에 뛰어가서 신고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접수한 여수경찰서는 이 대미산 동굴에서 발견된 남자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한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매장을 한 거죠.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아니, 대단히 상식밖에 되게 웃기네. 예. 아니, 무슨 자살한 사람이 무슨 흰 팬티만 입고 양손은 허리띠에 묶이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예. 자, 아들의 죽음에 어느 부모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버지 신정학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후에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수 대미산이라는 곳에서 동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지, 그리고 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 사건 처음 수사한 여수경찰서가 왜 이렇게 졸속으로 사건을 처리한 후에 유족에게 이것을 이렇게 뒤늦게 알려줬는지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의문투성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진실을 추적하는데요. 네. 이후에 신정학 씨는 아들이 죽은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1986년부터 생업을 포기한 채 거리에서 싸웠는데요. 그 육아협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셔요, 이분이. 네. 그리고 나서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갖게 된 유가족들하고 함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근 400일이 넘도록 그 여의도 길바닥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야말로 풍찬 노숙 생활을 통해서 길고 긴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과 울분 속에서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침내 2000년 12월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을지. 예. 한계도 있었고 따를 수 있는 건도 많지 않았고 그렇죠. 뭐 힘들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라는 그런 생각. 돌이켜 보면 네. 얼마나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그때가 봄인 줄 알았습니다가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시 떠오릅니다. 네. 예. 마침내 이제 의문사 얘기가 출범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아들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예. 바로 이때 이연회에서 출석 소환을 통보받고 나온 경찰관이 차덕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덕수. 예. 그는 신호수를 연행했을 때 연행을 직접 한 사람이고 네. 이후에 그 사람의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차덕수는 신호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예. 차덕수의 주장에 의하면 신호수를 연행한 후에 86년 6월 11일 날 연행한 후에 불과 3시간 만에 훈방으로 풀어줬다고 주장합니다. 3시간 만에 훈방. 뭐. 예. 발견된 삐라에 혐의가 없어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휴가 받으려고 모아놓은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리고 나서 3시간 만인 그날 저녁 6시경 훈방했다. 그러면서 그렇죠. 아이 그래도 그것 그렇다고 숨겨두면 어떡해요. 그냥 파출소라도 나중에 갖다 줘야지. 아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에이 꺼냈네. 그럼 딱 보내면 되는 건데. 반말을 하든 뭐 뒤통수를 안 댈 때에도 그렇죠. 하여간 풀어만 주면 되는 거죠. 네네. 야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두고 그냥 가면 돼 임마. 그러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여하간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내보내주고 더군다나 아주 선행도 했더라고요. 어떡해요? 자기 주장에 의하면 인천에서 이 사람을 잡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호수가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자기가 차로 서울역까지 태워다 줬다. 어머. 그리고 가는 길에 차비하라고 돈 3,000원도 자기 돈으로 줬다. 아니 무슨 이런 과잉 친절. 예. 그런데 이후에 자기가 연행했던 신호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안 게 전부다. 예, 과연 사실일까요? 하여튼 과잉 친절한 건 놀랍죠. 만약에 이렇다면 뭐 친절상 드려야지. 아니 우리 경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 먼저 신호수를 연행한 후 3시간 만에 내보냈다는 차덕수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경찰관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예. 신호수가 연행된 그날 차덕수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이 암흑의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의문사위에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답변은 진술은 차덕수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요. 신호수가 연행된 날 대공 2개 숙직실 작은 방 안에 신호수가 있는 것을 봤다. 허술한 작업복 차림. 그러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잡혀왔으니까요. 예, 허술한 작업복 차림의 신호수가 바짝 긴장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약 3일 동안 신호수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예. 수사관 이 씨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신호수가 없어졌는데 훈방된 것은 자기가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나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처럼 서부경찰서 대공과에 신호수가 최소한 하루 내지 3일가량 있었다는 것을 본 목격자의 진술은 이 수사관 말고도 서너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수의 목격자니까 이게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최소한 3시간 만에 훈방했다는 차덕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차덕수가 거짓말했다는 게 일단 예. 1차적으로 증명이 됐군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 뭐 분명하게 뭐 3일 이상 있었다. 아니면 하루 이상은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네. 또한 차덕수가 신호수에게 차비로 3,000원 줬다는 진술 역시 이상합니다. 예. 당시 신호수에게는 12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예. 맞네요. 그 돈이 뭐냐? 신호수가 연행되는 날 전날 수금했던 돈을 회사에 입금을 못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돈을 신호수가 갖고 있다는 걸 차덕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수를 연행할 때 제일 먼저 소지품을 전부 꺼내라고 한 다음에 압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훈방할 거면 그거 다 주고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하간 압수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훈방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죠. 돈 많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신호수에게 굳이 자기가 3,000원가량 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죠. 일이죠. 또 한 가지 의문. 차독수는 신호수가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자기 차로 서울역까지 태워다 줬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놀랍게도 신호수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응암초등학교였습니다. 서울이네요. 바로 서부경찰서가 위치한 은평구 응암동. 그러게 말이에요. 그 지리를 모를 수가 없는 거. 그렇죠. 너무 잘 아는. 여기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서부경찰서 여기서 그 망원역 가고 그렇죠. 6호선 타고 가면은 예. 금방 가요. 예.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응암동 지리를 몰랐다라고 하는 차덕수의 말은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더 이상한 일은 차덕수의 주장과 달리 설령 삐라에 대한 혐의는 벗어났다 해도 네. 당시 신호수는 그냥 이 훈방으로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신호수는 85년도에 군 제대한 후에 예비군 훈련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불참을 해갔고요. 가질 않아서 향토 예비군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아, 수배 중이었으면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불신검문 받아서 이게 드러나면 이제 잡혀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차덕수는 이렇게 신호수가 수배 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호수를 연행하기 전에 신호수의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수배 중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삐라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 해도 차덕수는 신호수를 다시 형사과에 이첩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기 조사 끝났으니 이제 수배 중인 걸로 형사과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자기 권한으로 훈방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내일은 끝났는데 그쵸. 당신 갈 수 없고 그쵸. 조사 좀 더 받아야 돼. 만약에 그러죠? 그냥 내보내면 그건 처벌이에요. 그렇군요. 신호수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직무유기. 네. 업무 부실로 직무유기 인해서. 또는 월권 뭐 이렇게 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3시간 만에 훈방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게요. 이에 대한 차덕수의 변명 황당했습니다. 조사 업무를 하다가 그만 신호수의 수배 사실을 깜빡했다. 원하지도 않은 서울역까지 바래다주고 돈도 많은데 3천이나 주고서 예. 보냈다는 이런 꼼꼼한 사람이 예. 이 사실을 깜빡했다. 깜빡했다. 있을 수 없죠. 참 설득력 있네요. 뭐 아이고 참. 긴장을 엄청 했든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정말 차덕수의 말 사실일까? 의문사위는 차덕수가 그동안 담당해왔던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동안 차덕수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행태 보여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네. 먼저 차덕수를 상대로 신호수를 연행한 후에 혹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물리적인 폭력 가한 적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때 차덕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신호수를 조사한 기억을 더듬을 수가 없다.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단지 신호수의 진술 조서를 받은 기억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피의자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아주 때리지 않고 잘 설득해서 진술을 받는다. 일체 가혹행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차덕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참 아름다운 동화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네. 뭐 말로만 들으면 진짜 모범 경찰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MBC의 박 반장이 나온 수사반장에도 보면은 절대로 거기는 형사들이 안 때리잖아요. 욕은 하던데요. 뭐라고? 욕도 야 임마 뭐 이 정도만 하지 절대로 안 때려요. 그러니까 경찰청 사람들 그 후에 나왔던 거에서도 보면 저기 유행으로 해제했잖아요. 그 뻣뻣하게 서갖고 네네. 어울리지 않게 네. 이것은 뭐 네, 하는 거. 자, 과연 차덕수는 그런 사람이었나?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1982년 7월 7일의 일이었습니다. 신호수가 연행되기 4년 전 그때 김정목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새벽에 경찰관에게 연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끌려간 곳이 서울 서부경찰서. 신호수하고 똑같은 그러게요. 경찰서였는데요. 김정목 씨는 이곳에서 구타는 물론이고 코와 입에 겨자를 푼 매운 물을 들이붓는 물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김정목에게 간첩 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합니다. 아이고. 사건의 발단은 24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었는데요.
1958년 5월경에 당시 김정묵 씨는 연평도에 조기를 사러 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되어 끌려간 적이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58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4박 5일간 억류돼 있다가 풀려 나왔는데 다행히 풀려났는데 이 사실을 김정묵 씨가 경찰에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통제가 당시에는 허술했고 또 공안 당국도 이 사실 몰랐는데 굳이 자기가 자진 신고했다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몰라 무서워서 그냥 묻어버리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4년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이 사건이 어찌어찌해서 경찰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 사건으로 연행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네. 결국 지독한 고문 앞에 김 씨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걸 끄집어내갖고는 결국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네. 연행 38일 만에 스스로 본인이 간첩임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김 씨는 자백한 것을 근거로 간첩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아이고. 다행히 이후에 감형되어 석방되었는데 이때 고문받은 김정묵 씨의 앞머리에는 지금도 큰 흉터가 증거처럼 남아 있습니다. 입과 코에 들이붓는 겨자 물고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김 씨가 차라리 죽겠다면서 책상 모서리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아서 그때 생긴 상처랍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실 서승 그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일 그쵸? 유학생 사건 간쳤던 사건의 서승, 서준식 예. 이 두 분 형제 같은 주례 경우도 선생님이십니다. 예, 서승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괴로워서 아예 난로를 끌어안았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죽으려고 깊은 화상으로 예, 얼굴이 다 녹아버린 그렇죠. 예. 그런 비극이 있었죠. 예, 마찬가지로 이 김정묵 씨도 그 지독한 고문에 예, 죽으려고 이제 머리를 들이받았는데 바로 그때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던 서부경찰서 대공과 사무실에서 김정묵 씨에게 처음 말을 건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예. 끌려온 첫날 그 새벽에 네. 그는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 아냐고 물어봤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김정묵 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무차별 구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차덕수였습니다. 네. 김정묵은 이 차덕수에게 일주일 동안 조사받으면서 하체 전부가 시퍼렇게 피멍이 들도록 매질을 당했고 결국 내가 간첩이었다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간첩 조작 사건의 예. 실무가 예. 바로 차덕수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차덕수가 다시 김정묵 사건 4년 후에 담당한 사건이 신호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예. 훈방시켜주면서 3,000원도 차별하고 주고 그렇죠. 서울역까지 데려다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차덕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없다고 3시간 만에 훈방하고 차도 태워주고 차비도 줬다. 네. 이러한 차덕수의 별명 크레물린이었다고 합니다. 별명이요? 예, 크레물린. 피의자를 잘 구슬러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윽박질러서 수사하는 게 차덕수의 수사 방식이라고 동료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그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궁 같은 경우는 그쵸. 철의 장막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때 냉전 시대의 모스크바처럼 그렇죠. 그 동토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온갖 음모와 그리고 폭력과 맞습니다. 납치와 체포 아주 무서운 예, 뭐 그런 음험한 음습하고 음험하고 잔인한 그렇죠. 이런 거의 대명사잖아요, 크레물린이. 그 크레물린으로 불렸던 이 차덕수 그 사람이 신호수 사건을 준비한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던 걸로 추후 확인됩니다. 네. 차덕수는 이 삐라 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엮기 위해서 무려 9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삐라가 발견된 자취방 지역명을 따서 명명된 그 이름이 바로 장흥공작이었던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장흥공작 9개월 동안 준비했던 사건을 3시간 만에 포기했다. 예,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차덕수가 신호수를 연행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그 삐라의 용도를 확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예, 몰라서 들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아 그래 하고서 거기서 안 게 아니라 사실은 휴가 받을 때 쓰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왜 삐라를 동료 사병이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병으로부터 이미 그 얘기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다 확인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덕수는 신호수를 연행했고
그리고 중죄인을 체포할 때만 사용하는 수갑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장흥 공작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차덕수의 주장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연행 3시간 만에 훈방 처리해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때 경찰서에서 신호수가 작성했다고 하는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3개가 남았는데 네. 자필 진술서 3장, 진술조서 12장, 그리고 각서 1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3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베껴 쓰기도 힘들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예. 조서를 하나를 작성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정확히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거를 또 경찰관들이 이걸 또 내용으로 문장으로 만드는데 또 시간이 더 한참 걸려요. 그리고 그것도 지들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12장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이거 하나만 만드는데도 3시간 더 걸렸을 거고요. 네. 가자마자 바로 되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분량을 불과 3시간 만에 다 하고 내보냈다. 예. 결국 3일 이상 경찰서에 있었다는 경찰관의 진술이 더 신빙성 가는 이유죠.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진정을 내나 경찰과 검찰은 내내 자살로 처리해버립니다. 신호수의 죽음에 대해서 3시간 만에 훈방 처리했다는 경찰관 차덕수의 주장을 근거로 타살 혐의가 없다면서 자살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신호수가 자살하지 않았음을 앞서 제기한 의혹을 다 떠나, 그걸 또 입증하고 웅변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 수사기관이 애써 부인했던 그 진실, 신호수가 죽은 자세였습니다.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당시 여수경찰서는 신호수가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끝을 매듭지어서 묶은 후에 동굴 천장 위에 바위 틈에다가 끼워서 빠지지 않게 하고 거기다 목을 매서 자살했다. 이게 이제 수사 결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인데요. 이 억지의 근거가 뭐냐? 신호수의 사체를 처음 발견한 유모 씨가 2001년도에 의문사위에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주장은 경찰이 현장 검증할 테니 오라고 해서 대미산 동굴로 갔는데 이때에 경찰들이 자기 앞에서 네. 신호수가 자살했던 자세를 재현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워낙 자세가 아크로바틱했군요.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 봤을 때 유 씨가 이제 그 당시 방위병이었을 텐데, 네. 그거에 의해도 예. 뭐 두 손이 묶인 채로 팬티만 입고 두 손이 묶인 채로 자살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걸 조작을 하지.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네. 경찰은 스스로 자살했다는 신호수의 자살 자세를 끝내 입증하지 네. 못했는데 왜 그러냐? 이유 간단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형태의 자살 자세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의 주장처럼 신호수가 자살을 하려면 약 2.5m 정도 되는 동굴의 천장까지 네. 이게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는 사다리도 없었고 그리고 짚고 올라갈 수 있는 바위 같은 조형물도 없었어요. 키가 1m 65cm에 불과했던 신호수가 2.5m 높이의 허공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올라가서 자신의 옷뭉치를 걸고 그 다음에 목을 매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도움이나 사다리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무슨 마이클 조단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건 또 있는데 바로 말씀한 것처럼 신호수 자세. 이게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사체가 발견될 당시에 신호수의 양팔 있잖아요. 네. 양팔과 몸통이 그 허리띠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과 다 이게 모여져 있는 상태로 누군가가 그거를 허리띠로 묶어놓은 거예요. 고정시키려고. 네. 이걸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세로 그 목을 매서 2.5m 위에 가서 자기가 목을 매고 늘어져야지만이 가능한 건데 이걸 자살이라고 처리한 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소총을 자기한테 발사했고 한 방 쏴서 안 죽으니까 예. 그 뒤로도 두 방을 더 자기한테 쏴갖고 예. 죽었다고 주장하는 허원근 일병에 예. 이거만큼이나 황당하고 무기한 얘기네요.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황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혼자서 말이죠. 자기가 그걸 묶어놓고 예. 그걸 묶는 것도 불가능해요. 자기가 허리띠를 손을 양 이렇게 하고 어떻게 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로 묶인 상태로 어떻게 이걸 합니까? 2.5m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신호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5년 11월 2일 날, 예, 당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년이죠. 96년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고, 네. 85년 11월 2일 날 당시 서울시경 대공과에는 신호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신호수와 불순분자가 연계된 것으로 추정해서 공작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장흥공작 평가 보고서가 상신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경 대공과에서는 신호수를 상대로 한 이 공작을 승인했고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과거 신호수가 인천 강화도 부근에서 배를 타는 어부로 일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예.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차덕수는 그 순간 차덕수는 한 인물을 떠올렸겠죠. 바로 신호수를 연행하기 4년 전 조기배를 잡고 북한을 다녀왔던 김정묵 사건. 그래서 김정묵의 입에서 고문으로 내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끌어냈고 네. 이후 차덕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특진을 하는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인생을 팔멸시킨 다음에 자기들은 승진했군요. 한번 해본 거죠. 네. 예, 바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예, 쾌재를 불렀을 신호수가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다는 추론이 무리하지 않은 건데요. 특히나 신호수의 발목 부위에 이 살이 움푹 패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자살하면서 살에 이 발목 부위가 움푹 살이 패였는데 그로 인해서 당시에 하얀 양말을 신고 있었거든요. 네. 이 양말과 다리가 피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자살이라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상처인 거죠. 뭐 몸부림쳤다는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에 그죠? 대해서 2002년 의문사위원회가 네. 이것에 대해 일본 법의학자에게 감정을 의뢰했는데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신호수의 양 발목 깊은 상처는 새로 된 족쇄 같은 것이 작용해서 생긴 거다. 이런 소견이 돌아온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신호수의 목에 생긴 피부 까짐 증세는 발견될 때 신호수의 와이셔츠로 묶여 있는 걸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목 매달아 자살한 걸로 이제 발견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 목에서 생긴 까짐 증세를 볼 때 이건 와이셔츠가 아니라 다른 끈으로 이미 타살된 후에 그리고 나서 와이셔츠로 위장된 것이다라는 게 돌아온 부검의 소견이었던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목 부위도 그렇고 발목 부위도 그렇고 예. 그 다른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쵸.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은 몸부림치면서 그쵸. 까였거나. 그러니까 자살이라면 생길 수 없는 그러한 상처였던 거죠. 예. 예. 이 뻔한 거짓말로 밝혀지기까지는 23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예. 지난 2009년 11월 10일 날 신호수의 죽음을 조사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서부경찰서 수사관 차씨 등이 장흥공작을 통해 신호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자 이를 자살로 위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면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사망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만 끝났어야 할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 당연히 그 사건 당사자들 처벌하거나 아니면 사과하거나 그리고 보상 또 피해자는 보상 받고 명예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살인죄가 이미 있었다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은 못했어요. 형사처벌은 안 되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나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하간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 진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호수의 아버지 신정학 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1년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내린 판결 요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 구속으로 인한 신호수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나 경찰의 가혹행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호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진실이 발표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미 죽어버린 경찰의 뻔한 거짓말에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부끄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예. 이날 70이 넘은 아버지 신정학 씨는 이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와 말없이 담배를 물었습니다. 이 참담한 심정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조차도 이런데 이 아버지 지금도 뵈면 아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 됐습니다. 신호수는 정말 누가 죽였을까요? 예, 진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로서 저는 이러한 거짓과 싸워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인권운동가인 제가 가진 올바른 숙명이다. 그 길에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함을 저는 역사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된 23살의 어린 나이에 죽어간, 억울하게 죽어간, 왜 죽었는지도 밝혀지지,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못한 신호수에게 진심으로 추모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렇게 신호수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질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부반장님.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예. 차덕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덕수는 그 후에 정년 퇴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대로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인을 하고 있죠. 이근하는 바로 잡혀야죠. 이근한 혼자가 아니군요. 도처에 있었군요. 그 시절에 그들은 애국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부끄럽지 않다. 이근한이 지금 반성하지 않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